나는 본래 일찍 가게 문을 닫는 습관이 없다. 서울의 심장, 인사동 골목에 자리한 나의 작은 찻집, 나온. 차 웬너는 그저 찻잎을 팔고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나의 평생이 담긴 성격이었고 내 삶의 마지막 자부심이었다. 찻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갓 섞은 찻잎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향기,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계절의 변화. 이 모든 것이 모여 나의 하루를 이루는 완벽한 조화였다. 그래서 나는 늘 마지막 손님이 찻잔을 비우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문을 나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날은 예외였다. 5월의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쏟아지던 오후였다. 창밖에서는 젊은 연인들의 웃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가게 안에는 단골 손님 몇몇이 조용히 앉아 찬물을 음미하고 있었다. 나는 갓 우려낸 쑥차를 손님상에 내어가며 평소처럼 잔잔한 미소를 지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소란스러웠다. 마치 잘 빚은 찻잔에 가느다란 금이 가는 듯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불안감이었다. 따스한 봄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등 뒤로 서늘한 외풍이 스치는 것 같았다. 사장님, 오늘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들르는 젊은 화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나는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김 화가님. 아마 봄을 타나 봅니다. 나이 드니 계절 바뀌는 것도 힘에 부치네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나 자신도 그 말이 진심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춘곤증이나 노쇠함에서 오는 기력 저하가 아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었다. 집으로 가야 해. 어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옷소매를 잡아끄는 듯한 기묘하고도 절박한 느낌이었다. 결국 나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이르게 가게 문에 오늘 마감 팻말을 걸었다. 의아해하는 단골들의 인사를 뒤로하고 굳게 닫힌 문을 등졌을 때 내 심장은 이유 없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인사동의 소란을 벗어나 성북동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IT 대기업 과장인 아들 진우, 그리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내 며느리 유라. 두 아이는 내 삶의 이유이자 마지막 남은 행복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혹여나 아이들의 신혼생활에 짐이 될까봐 늘 스스로를 단속했다. 아침 일찍 가게로 나와 저녁 늦게 돌아가는 생활을 고집한 것도 두 아이에게 온전한 그들만의 공간과 시간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괜찮다. 그저 너희가 행복하면 된다. 그것이 내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되뇌는 주문 같은 것이었다. 유라는 싹싹하고 애교 많은 며느리였다. 주말이면 을에 내 팔짱을 끼고 백화점에 가자고 졸랐고 SNS에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어머님과 데이트라는 글과 함께 환하게 웃는 사진을 올리곤 했다. 진우는 그런 유라를 끔찍이도 아꼈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때면 나는 먼저 간 남편 목까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았다. 물론 가끔은 유라의 과시적인 소비나 진우의 무심함이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저렇지. 내가 이해해야지. 세대가 다른 걸 어떡하겠니. 성북동 언덕길에 자리한 우리 집 대문 앞에 택시가 멈춰섰다. 붉은 벽돌과 담쟁이 덩굴이 어우러진 남편의 손길이 곳곳에 묻어있는 정든 집.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장소였다. 하지만 그날따라 집은 지나치게 고요했다.
늘 이 시간이면 들려오던 진우의 TV 소리도,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유라의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텅 빈 무대처럼 모든 소음이 증발해버린 듯한 적막감. 나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대신 무언가에 이끌린 듯 정원 옆쪽 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살금살금 내 발소리마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의 침묵 속에서 부엌으로 들어섰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커다란 냄비가 놓여 있었고 뚜껑 틈새로 희미한 김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무언가를 끓인 듯 주방 안에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함께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다. 아, 유라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럼 그렇지, 내가 너무 예민했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안방 쪽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는 내 발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머님 드릴 전복죽은 따로 뒀으니까 오빠는 절대 손대면 안 돼. 알았지? 솜사탕처럼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유라의 목소리였다. 전복죽. 기력이 쇠한 나를 위해 며느리가 가끔 끓여주던 특별식이었다. 그런데 따로 뒀다고? 왜? 알았어. 근데 정말 괜찮겠어, 유라야? 혹시라도. 아들 진우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망설임과 주저함이 내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유라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욱 단호하게 들려왔다. 괜찮다니까. 아주 소량이라 티도 안 나. 오히려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어머님 기력 찾아드리는 효도지. 오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어머님 오시면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시간이 멈췄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며 발끝으로 전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귀는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워져 모든 소리를 빨아들였지만 눈앞의 풍경은 초점을 잃고 흐릿하게 번져갔다. 전복죽. 따로 둔 전복죽. 아주 소량. 깜빡깜빡 하시는 어머님. 효도. 그 단어들이 해체된 파편처럼 머릿속을 떠다니며 끔찍한 형상으로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약이라도 넣었단 말인가? 나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와 옆에 있던 식기 건조대를 붙잡았다. 쨍그랑. 작은 접시 하나가 내 손길에 밀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짧고 날카로운 파열음. 어머, 무슨 소리지? 안방에서 유라의 목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두 사람의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길 곳을 찾았지만 발이 바닥에 뿌리 내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평온한 공간이 순식간에 나를 옥죄는 거대한 덫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다. 완벽했던 나의 일상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쨍그랑. 맑지만 불길한 파열음이 부엌의 정막을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다. 안방에서 달려나오는 두 사람의 발소리는 급박했고 곧이어 부엌 입구에 선 진우와 유라의 얼굴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미세한 경계심. 특히 유라의 얼굴은 걸작이었다. 찰나의 경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금세 화사한 봄꽃 같은 미소가 피어났다. 마치 방금 전까지 내가 들었던 그 섬뜩한 대화는 한낱 꿈이었다고 말하는 듯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아이고, 이걸 어째. 다치진 않으셨어요? 유라가 호들갑을 떨며 나에게 달려와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나는 마치 차가운 뱀이 내 손목을 감는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에 몸을 떨었다. 아들 진우는
아내보다 한 발짝 뒤에 서서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가게는 일찍 오셨네요. 진우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에 흩어진 접시, 조각으로 시선을 피했다. 나는 방금 전의 충격으로 뻣뻣하게 굳은 혀를 애써 움직였다. 심장은 발소리를 죽인 채 갈비뼈 뒤에 숨어 가쁘게 뛰고 있었지만 내 얼굴에는 온화하고 미안한 기색을 띄워야만 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배우가 되어야 했다. 내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잔혹한 연극을 시작해야만 했다. 내가 손이 굼떠서 그만 너희 놀라게 했구나. 미안하다. 오는 길에 날이 좋아서 성북동 길을 좀 걸었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나 봐. 나는 힘겹게 웃으며 그럴듯한 변명을 둘러댔다. 유라는 내 말을 듣자마자 더욱 살갑게 나를 부축했다. 어머님도 참 힘드시면 택시를 타시지 그러셨어요. 자, 이리 오세요. 마침 어머님 생각해서 제가 아주 맛있는 걸 준비했거든요. 얼른 앉으세요. 제가 다 치울게요. 유라는 나를 식탁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히고는 빗자루를 들고 능숙하게 바닥을 쓸었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살뜰하고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이었다. 진우는 여전히 내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다. 나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진우야, 너도 어서 앉아라. 어미 때문에 놀랐겠구나.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수만 개의 의심이 독초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저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 내 아들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저 냄비 안에 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잠시 후 식탁 위로 정갈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잘 구워진 조기구이, 아삭한 열무김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 나물 반찬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하게 평범한 저녁 식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라가 냄비 뚜껑을 열었다. 구수하고 진한 향기가 부엌을 가득 메웠다. 전복죽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진한 빛깔의 전복죽. 어머님, 요즘 통 기력도 없으시고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완도산 활전복으로 푹 고았으니 이거 한 그릇 다 드시면 내일 아침엔 기운이 펄펄 나실 거예요. 유라는 활짝 웃으며 죽을 그릇에 담기 시작했다. 똑같은 도자기 그릇 2개, 그리고 진우를 위한 조금 더 큰 대접 하나. 그런데 이상했다. 유라는 내 그릇에 유독 정성을 다해 죽을 담았다. 큼지막한 전복살을 여러 개 건져 올리고 작과 다진 파 고명까지 예쁘게 올렸다. 마치 귀한 손님에게 올리는 음식처럼. 그리고 그 그릇을 내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다정하게 속삭였다. 어머님 거예요. 많이 드세요. 나는 눈앞의 전복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라 내 얼굴을 간질렸다.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해 눈시울을 붉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눈에 비친 전복죽은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덫이었고 부드러운 미소로 포장된 독배였다. 나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다. 머릿속은 거대한 전쟁터였다. 먹어야 하나, 거절해야 하나. 만약 내가 오해한 것이라면, 이 선량한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하지만 만약 내 의심이 사실이라면, 나는 고개를 들어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유라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진우는 묵묵히 자신의 죽 그릇에 코를 박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이대로라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았다. 아, 맞다. 제가 깜빡했네. 어머님 좋아하시는 물김치를 안 꺼냈어요. 잠깐만요. 바로 그때였다. 유라가 무릎을 탁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냉장고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 찰나의 순간 내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오직 내 심장 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렸다. 내 앞에는 특별한 전복죽이,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유라가 자신을 위해 담아둔 평범한 전복죽이 놓여 있었다. 진우는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판교에서 온 급한 업무 연락인 듯 그의 모든 신경은 작은 화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내 손이 마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스르르 뻗어 나갔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내 앞에 놓인 정성스러운 고명이 올라간 그릇을 조용히 들어 올렸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리고는 맞은편에 놓인 유라의 그릇과 눈 깜짝할 사이에 자리를 바꾸었다. 그릇이 식탁에 내려앉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은 고요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1초,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얌전히 숟가락을 쥐었을 때 유라는 물김치 그릇을 들고 막 돌아서고 있었다. 자, 어머님, 이거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유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바뀐 내 그릇 옆에 물김치를 놓아주었다. 나는 속으로 깊은 숨을 삼켰다. 아들의 난린이 온몸을 휘감아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만약 내 의심이 틀렸다면 나는 그저 늙고 병든 망상에 사로잡힌 가엾은 노피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 의심이 맞았다면 나는 방금 내 목숨을 건 가장 위험한 도박을 시작한 셈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어 내 앞에 놓인 원래는 유라의 것이었던 죽을 한 숟갈 떴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진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나는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었다. 내 모든 신경은 맞은편에 앉은 유래계로 향해 있었다. 유라는 정말 맛있게 죽을 먹었다.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넣고는 행복한 표정으로 오물거렸다. 역시 내가 끓였지만 너무 맛있다. 오빠도 많이 먹어. 그러게. 오늘따라 더 맛있는 것 같네. 당신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야. 진우가 무심하게 대답하며 웃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완벽한 부부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치 내 심장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유래계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어지러워하지도 않았고 손을 떨지도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였다. 어쩌면 정말 내가 틀린 걸지도 모른다. 내가 정말 늙고 외로워서 아이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며 나쁜 상상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이 다정한 아이들을 악마로 착각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일지도. 그렇게 나 자신을 책망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으려던 순간이었다. 나는 무심코 유라와 눈이 마주쳤다. 유라는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평소의 그것과 미묘하게 달랐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는 아주 잠깐 얼음장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걱정이나 애정이 아니었다. 마치 잘 짜인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듯한 냉정한 관찰의 시선이었다. 그 찰나의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것은 결코 나의 망상이 아니다. 오늘 이 식탁의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전야일 뿐이다. 그리고 이 끔찍한 연극은 이제 막 일막이 올랐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맞은편에서 환하게 웃으며 내가 먹어야 할 죽을 맛있게 먹던 유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미소 뒤에 얼음처럼 스쳐 지나갔던 냉정한 관찰의 눈빛. 그 눈빛. 웃고 있었지만 차갑게 빛나던 그 눈빛만이 끈질기게 내 망막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수백 번, 수천 번을 되뇌었다. 내가 잘못 본 것일까? 내가 늙어서 헛것을 본 것일까? 하지만 고개를 저을 때마다 심장 한구석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니, 넌 틀리지 않았어. 밤은 깊어지고 집안의 모든 소리가 잠들었다. 낡은 괴종시계가 규칙적으로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목이 타들어 가는 듯한 갈증이 밀려왔다. 저녁에 마신 물이 전부 소금물이었던 것처럼 입안이 바싹 마르고 혀가 천장에 달라붙는 기분이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삐걱거리는 낡은 침대 소리마저 오늘 밤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숨을 죽이며 마룻바닥에 발을 내디뎠다. 한밤의 집은 낯설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통해 스며들어와 복되 길고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평생을 살아온 내 집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도둑처럼 발소리를 죽여야 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차가운 나무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부엌으로 가려면 진우와 유라의 안방을 지나쳐야 했다. 나는 고양이처럼 허리를 숙이고 벽에 그림자처럼 몸을 붙인 채 그들의 방문 앞으로 다가섰다. 모든 것이 고요할 것이라고, 두 사람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살짝 열린 문틈으로 희미한 빛과 함께 소공어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 정말 짜증나. 눈치 하나는 귀신 같다니까. 오늘따라 왜 그렇게 일찍 들어와서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유라의 목소리였다. 낮에 그 상냥하고 애교 섞인 톤은 온데간데 없었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내가 뭘 했어? 너무 서두르지 말자고 했잖아. 그러다 정말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아들 진우의 목소리는 나약하고 불안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내를 말리는 기색보다 계획이 틀어질까봐 걱정하는 초조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유라가 코웃음을 쳤다. 서두르다니? 이게 서두르는 걸로 보여? 매일같이 저 영감탱이 비위 맞추고 효부 코스프레하는 내 기분은 오빠가 알아? 그깟 신경안정제 아주 소량씩 타는 건데 그것도 일일이 눈치 봐야 하고 오늘 보니까 안 되겠어. 내일부터는 용량을 조금 더 늘려야겠어. 그래야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신경안정제. 용량을 늘려. 효과.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었다. 내 귀에는 오직 그 단어들만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타는 듯한 갈증도 차가운 밤 공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고 나는 마치 유령처럼 그 자리에 서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잔인한 진실을 듣고만 있었다. 그래도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약 같은 거 잘못 쓰면.
진우의 목소리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길 바랐던 내 마지막 희망은 이어지는 유라의 말에 산산조각 났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이건 그냥 인지 능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약일 뿐이야. 꾸준히 드시면 그냥 요즘 들어 기억력이 나빠지셨네 하는 정도가 될 거라고.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받으면 어르신 초기 치매 증상이십니다. 의사 입에서 그 말 한마디만 나오면 끝나는 게임이야. 그럼 바로 금치산자 선고 신청하고 이 성북동 진명에 깔끔하게 우리 앞으로 이전하면 돼. 오빤 그냥 가만히 있어.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금치산자 진명의 이전. 벽을 짚지 않았다면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손끝에서부터 피가 빠져나가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내 평생의 보금자리,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저 아이들이 그런 끔찍한 방법으로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내 자궁을 빌려 태어난 내 아들이 그 모든 계획을 알고도 동조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내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마지막 비수가 가장 믿었던 내 아들의 입에서 날아와 박혔다. 한동안 침묵하던 진우가 깊은 한숨과 함께 지독한 경멸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해.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밤낮으로 저 집 안을 유령처럼 떠도는 거 보는 거.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 유령. 내가 이 집에서 유령이었구나. 아들의 눈에 나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없어져야 할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유령일 뿐이었구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내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어머니라는 이름의 성이 아들의 잔인한 한마디에 폭삭 주저앉아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나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어떻게 내 방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도 문고리를 잡는 손의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본능만이 너덜너덜해진 내 육신을 이끌어 어두운 방 안으로 밀어 넣었을 뿐이다. 나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은 눈물샘마저 말려버리는 모양이었다. 나는 텅 빈 눈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영정 사진이 희미하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나는 그 밤 아들을 잃었다. 내가 아는 순하고 착했던 아들 강진우는 죽었다. 그리고 어미 박선자도 그 밤에 함께 죽었다. 오직 살아남아야 하는 한 여자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시퍼런 무언가만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눕는 대신 나는 차갑게 식은 방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다. 칠흑 같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창호지 문틈으로 희뿌연 여명이 스며들 때까지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죽어버린 듯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감정은 텅 비어 있었다. 아들의 잔인한 한마디, 지긋지긋해. 저 집 안을 유령처럼 떠도는 거. 그 말이 마치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며 내 영혼을 좀먹고 있었다. 끔찍한 진실의 충격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뜻밖에도 찾아온 것은 차가운 이성이었다.
댐이 무너지듯 쏟아지던 절망과 슬픔의 감정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과거의 기억들이 갯벌에 박힌 조개 껍데기처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선명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 기억의 조각들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이미 너덜너덜해진 내 심장을 다시 한번 헤집어 놓았다. 나는 기억해냈다. 약 1년 전 지독한 몸살 감기에 걸려 꼼짝없이 자리에 누웠던 그 겨울날을.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에 신음하며 겨우 거실로 나갔었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던 율에게 나는 거의 기어가는 목소리로 부탁했다. 율아야, 미안한데 어미가 너무 아파서 그런다.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줄 수 있겠니? 그때 율아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에는 걱정이나 염려 대신 자신의 시간을 방해받았다는 짜증이 노골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물론 그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곧이어 상냥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나 어머님, 많이 편찮으세요? 어서 방에 들어가 누워 계세요. 제가 금방 맛있는 죽 셔틀 해드릴게요. 죽 셔틀이라는 그 뜻 모를 단어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지만 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며느리가 가져다 줄 따뜻한 죽은 오지 않았다. 결국 굶주림과 고통에 지쳐 잠이 들었고 한참 뒤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친구랑 급한 약속이 생겨서 나가봐요. 어머님 드실 죽은 냉장고에 넣어뒀으니 데워 드세요. 라는 메모지만 덜렁 놓여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갑게 식어 퉁퉁 불어터진 인스턴트 죽 한 그릇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차가운 죽을 뜨지도 않고 숟가락으로 꾸역꾸역 삼켰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죽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나는 그것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인지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진우의 생일이었다. 나는 며칠 전부터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기 위해 새벽 시장을 돌며 가장 좋은 재료들을 골랐다.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저녁이 되자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진우와 유라가 퇴근하고 돌아왔고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아들을 맞았다. 진우야, 생일 축하한다. 어서 와서 앉아.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걸로만 한 상 가득 차렸어. 하지만 진우는 피곤한 얼굴로 손을 내저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식이 잡혀서요. 유라랑 같이 참석해야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옆에 서 있던 유라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거들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아쉬워요. 이 맛있는 걸 못 먹고 가다니. 내일 아침에 꼭 다 먹을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님? 두 사람은 그렇게 사과 몇 마디를 휙 던지고는 향수 냄새를 풍기며 현관을 나섰다. 텅 빈 거실, 아무도 없는 식탁에 나 홀로 남았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갈비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잡채, 그리고 내 아들의 빈자리. 나는 그날 밤 식어 빠진 생일상을 앞에 두고 혼자서 소주를 마셨다. 아들의 배신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귀찮음과 안도감을 읽어버린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서였다. 가장 아픈 기억의 파편은 아들 진우의 목소리였다. 언젠가 유라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아, 정말 미치겠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사사건건 잔소리에 눈치 보이고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나는 그 말에 상처받아
저녁에 들어온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야, 혹시 어미 때문에 유라가 많이 힘들어하니? 내가 혹시 분가를 해줘야 하는 걸까? 내 물음에 진우는 잠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무미건조하고 차갑고 마치 투명한 유리병 너머의 타인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어머니, 뭘 그런 걸 신경 쓰세요? 유라도 그냥 친구한테 푸념한 거겠죠. 그냥 못 들은 척 하세요. 피곤하게 왜 그러세요? 피곤하게 왜 그러세요? 그 말은 내 아들이 나에게 던진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그는 아내를 두둔하지도 내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다. 그저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다는 명백한 의사 표현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내 아픔에 공감하지 않았고 내 상처를 보듬어주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였을까. 내가 이 집에서 어머니가 아닌 그저 늙고 말 많은 어머니라는 이름의 가구가 되어버린 것은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자 끔찍한 진실의 전체 그림이 드러났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되어 온 기만이었다. 그들의 다정한 미소, 살가운 말투, 값비싼 선물들. 그 모든 것이 나를 안심시키고 내 눈을 멀게 하기 위한 연극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이 짜놓은 각본 위에서 우스꽝스러운 어미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던 광대에 불과했다. 새벽의 푸른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배신감에 몸을 떠는 연약한 노파는 밤사이에 죽어 사라졌다.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은 낯설었다.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두 눈은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그리고 내 안에 새로 태어난 또 다른 나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박선자, 이제부터는 울어도 안 되고 무너져서도 안 된다. 너는 더 이상 저들의 어머니가 아니다. 너는 네 자신을 지켜야만 하는 유일한 생존자다. 나는 텅 빈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이 끔찍한 연극에 막을 내릴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었다. 새벽의 냉기가 뼛속까지 수화를 하는 것은 크나큰 신뢰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 목며드는 시간. 나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밤새도록 끔숨과 내 남편과 나의 모든 것이 담긴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염치를 따질 때가 아니었다. 수화기를 들자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손바닥에 찍힌 진실과 마주한 탓에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했다. 하지만 선명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차게 떨렸다. 심호 정신은 오히려 얼음물에 담갔다 꺼낸 것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더 이상 슬픔의 흡을 한번 하고 마지막 숫자를 눌렀다. 길고 긴 신호음이 내 심장을 옥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나는 혼자였다. 이 거대한 기만과 음모에 맞서 싸워죄었다. 이른 새벽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 어쩌면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늙고 힘없는 내가 젊고 영악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여보세요. 두 번의 신호한 저 두 아이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단 말인가? 법? 경찰? 어머니, 저희 가음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잠이 덜 깬 태석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드린 건 그냥 비타민이에요. 요즘 기력이 없으셔서 하고 천사 같은 얼굴로 거짓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밤새도록 강철처럼 버티고 있던 내 감정의 대매말을 늘어놓으면 과연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증거 없는 하소연은 노균열이 생겼다. 나는 무언가 말을 해야 했지만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라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여보세요? 누구막 난 늙은이의 망상으로 치부될 것이 뻔했다. 막막함이 거대한 벽. 고모님? 내 침묵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일까? 처럼 나를 가로막았다. 그때였다.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안개 속에서 태석이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또렷해졌다. 고모님 맞으시 등대처럼 떠올랐다. 태석이, 윤태석, 내 조카, 하나죠?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태석아, 내뿐인 여동생이 남기고 간 내게는 아들만큼이나 애틋한 아이. 어릴 입에서 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갈라지고 억눌린 흐느낌이었다. 결국 터져버린 울음은 걷잡을 수 없었다. 나는 수화기를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매제가 사업에 실패해온 가족이 길라하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남편 서러움, 배신감, 공포, 그리고 내 조카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안도. 몰래 시집 올 때 받은 패물함을 들고 나갔었다. 동생, 이걸로 우선 급한, 불가미한데 뒤섞여 폭발했다. 고모님, 우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부터 끄고 우리 태석이 공부는 꼭 시켜야 한다. 그때 내 손을 잡고 말씀 좀 해보세요. 진우 형이나 형수님이 무슨 일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태석이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염없이 울던 여동생의 얼굴과 그런 나를 말없이 올려다보던 어린 태석이의 내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지난밤 내가 엿들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까만 눈동자가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 아이는 고맙게도 엇나가지 않고 훌륭하게 자라주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에 본. 따로 둔 전복죽 이야기부터 신경안정제를 타서 나를 금치산자로 만들려는 듯한 검사가 되어 있었다. 태석이는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나를 찾아와 고오, 그들의 끔찍한 계획까지. 내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고 울음에 잠겨 중간중간 끝모님. 그때 주신 돈이 아니라 고모님의 마음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며 내겼지만 나는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쏟아냈다. 그것은 한 인간 손을 잡아주곤 했다. 그래, 태석이. 태석이라면 내 말을 믿어줄지도 모른다. 나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히 다른 인간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 내 이야기가 끝나고 수화기 저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태석이의 거칠폰을 들었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하는 것은 큰 실례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단축번호 3번을 길게 누르자고 분노에 찬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그 침묵은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어쩌면 태석이도 나를 믿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 조카 태석이 하츠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다. 내가 직접 저장해. 사랑하는 고모가 늙어서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그런 불안감이 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이름이었다. 신호음이 2번, 3번. 길게 이어 나를 덮치려던 순간 태석이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졌다.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쯤 찰칵 소리와 함께 잠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것에 잠긴 그러나 곧바로 정신을 차리려는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검사의 목소리였다. 사적인 감정을 모두 배제한 채
눈앞의 범죄 사실. 여보세요? 태서가 나다 고모. 내 목소리가 나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서슬 펄언법의 목소리였다. 고모자마자 태석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또렷해졌다. 고모님, 이 시간에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우실 때가 아닙니다. 고모님이 들으신 내용은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다정한 물음에 밤새도록 얼음처럼 굳어 정황 증거일 뿐 법정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고모님을 잇던 내 감정의 대미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기 위해 입술만 깨물었다. 전화기 너머로 내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니? 태석친 숨소리와 억눌린 흐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졌을 것이다. 태석의 모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 요소가 다급해졌다. 고모님,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세요. 절대 그들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우 형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나는 간신히 아니라고 대답하고서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태석이의 목소리에는 나를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거친 풍랑 속에서 단단한 등대는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는 더듬더듬 밤새 내 안에서 발견한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다. 네가 시골마 터졌던 진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젯밤 우연히 키는 대로 하마. 우선 오늘 당장 용산 전자상가에 가셔서 제가 무녀뜯게 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나를 위해 따로 준비되었다는 전자로 보내드리는 모델의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구입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그들이 퇴복죽.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이 집을 빼앗으려는 그들의 끔찍한 계획 하기 전에 부엌 식탁이 가장 잘 보이는 곳, 의심받지 않을 만한 장소에 설치. 그리고 나를 유령 취급하며 지긋지긋해하던 내 아들의 잔인한 목소하셔야 합니다. 화분이나 장식품 아니 좋겠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테리까지. 한마디 한마디 뱉어낼 때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서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힘주어 말했다. 오늘부터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주는 음식이나 물은 입에 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고모님의 목숨이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내 이야기는 조리가 없었고 중간중간 울음의 끊기기 일쑤였다. 하지만 태석이는 단 한 번도 내 말을 끊거나 재촉하지 않았다. 그 걸린 일입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저 묵묵히 내 모든 절규를 들어주고 있었다. 내가 모든 이야기를 끝냈을 때 전화기 저편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 그 침묵은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더 이상 떨리지는 않았다. 내게는 이제 가야 할 길이 생겼다. 해야 할 일이 생겼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에 팽팽한 내 존엄과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전쟁에 뛰어든 전사였다. 그리고 내 곁에는 그 긴장감이 감도는 고요함이었다. 잠시 후 태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전 누구보다 든든한 아군이 함께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그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는 칼날처럼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붉게 느껴졌다. 태석과의 통화는 내게 나침반이 되어 주었다.
망망대해에 홀로 표류하던 난파선의 선장이 마침내 가야 할 항로를 발견한 것처럼 내 안의 혼란과 공포는 사라지고 차가운 결단력만이 남았다. 그날 오전 나는 평소처럼 인사동 셔틀버스를 타는 대신 용산 전자상가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주변을 살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비밀을 아는 것 같았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리는 듯한 편집증적인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나는 태석이 보내준 주소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었다. 태석이 알려준 가게는 상가 구석진 곳에 자리한 작은 점포였다. 나는 주인에게 태석이 보내준 카메라 모델명을 보여주었다. 주인은 무심한 얼굴로 먼지 쌓인 선반에서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검은색 렌즈를 꺼내주었다. 요즘은 별게 다 나와요. 주인의 혼잣말이 내 귓가를 스쳤다. 나는 그 작고 차가운 물건을 손바닥에 쥐었다. 이것이 나의 눈이 되어줄 것이다. 나의 귀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저들의 가면을 벗겨낼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줄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조금 늦게 찻집 문을 닫았다. 두 아이가 퇴근하고 돌아올 시간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였다. 성북동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마치 적진에 침투하는 첩보원처럼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가장 안락한 안식처였던 이 집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부엌으로 들어선 나는 먼저 주변을 살폈다. 태석의 말대로 의심받지 않으면서도 부엌과 식탁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 내 시선은 식탁 옆 낡은 자개장 위에 놓인 난초 화분에 머물렀다. 그것은 10년 전 남편이 내 생일 선물로 사준 동양란이었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나는 매일같이 난초에 물을 주며 애지중지 가꿔 왔기에 아이들 역시 저 화분을 그저 오래된 장식품으로만 여길 터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카메라를 짙은 초록색의 난초 잎사귀 사이에 깊숙이 밀어 넣었다. 렌즈가 식탁을 정면으로 향하도록 각도를 여러 번 조절했다. 아주 작은 검은 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코 발견할 수 없을 완벽한 위장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태석이 알려준 앱을 실행했다. 잠시 후 내 손안의 작은 화면에 우리 집 부엌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선명하게 떠올랐다. 보이지 않는 눈.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신의 시선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저녁부터 나의 위험한 연기가 시작되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오늘 저녁은 어머님 좋아하시는 얼큰한 동태찌개 끓였어요. 유라가 평소처럼 살갑게 나를 불렀다.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동태찌개와 갓 지은 쌀밥이 차려져 있었다. 나는 애써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다. 오늘따라 몸이 영 찌뿌둥하구나. 낮에 찻집에서 단골 손님이 사다 준 약과를 몇 개 집어먹었더니 속도 더부룩하고. 어머나, 그러세요.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죠. 제가 밥 조금만 퍼드릴게요. 뜨끈한 국물에 밥 말아 드시면 속이 확 풀리실 거예요. 유라가 내 밥그릇을 향해 주걱을 뻗는 순간 나는 재빨리 손을 들어 막았다. 아니다, 아니다. 정말 괜찮다. 나는 이따가 밤에 배고프면 누룽지라도 끓여 먹으마. 너희들끼리 오붓하게 먹어라. 나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로 가 TV를 켰다. 등 뒤로 유라와 진우가 시선을 교환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내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지만 태석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주는 음식이나 물은 입에 대시면 안 됩니다. 그날 이후 매일같이 식사 시간은 보이지 않는 심리전의 연속이었다. 유라는 어떻게든 나에게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이려고 애썼다. 어머님, 이 나물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참기름 듬뿍 넣고 맛있게 무쳤어요. 어머님, 과일 깎아왔어요. 비타민 보충하셔야죠. 교묘하고 집요한 권유가 이어질 때마다 나는 온갖 핑계를 대며 빠져나갔다. 요즘 소화가 안 돼서 한의원에서 처방해준 약만 먹는다. 친구들과 밖에서 약속이 있어서 이미 먹고 왔다. 입맛이 없어서 생각이 없다 등. 나의 거절이 반복되자 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던 그녀의 표정에는 점차 초조함과 짜증이 서렸다. 물론 진우 앞에서는 여전히 상냥한 며느리 행세를 했지만 내 스마트폰 속에 설치된 보이지 않는 눈은 그녀의 진짜 얼굴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방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스마트폰으로 부엌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라가 혼자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약통을 꺼내 하얀 알약을 하나 꺼냈다. 그리고는 작은 절구에 넣어 가루로 빻기 시작했다. 또 시작이구나. 나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곱게 빻은 가루를 내가 마실 보리차 주전자에 털어 넣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숟가락으로 휘휘 저었다. 그리고는 주전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잠시 후 유라가 내 방문을 노크했다. 어머님, 주무세요? 목마르실까봐 시원한 보리차 끓여서 식탁 위에 뒀어요. 한 잔 드시고 주무세요. 나는 문을 열고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고맙다. 마침 목이 말랐는데. 유라가 자기 방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한 후 나는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보리차가 담긴 주전자를 들고 조용히 싱크대에 전부 쏟아버렸다. 쏴 하는 물소리가 내 속을 씻어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빈 주전자를 수돗물로 깨끗이 헹궈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아무도 마시지 않은 보리차. 아무도 모르게 버려진 독. 방으로 돌아온 나는 스마트폰을 다시 확인했다. 유라가 약을 타는 모든 과정이 그녀의 혼잣말까지도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마실 거야? 독한 할망구. 읊조리는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름다운 며느리가 아니었다. 낯설고 사악한 괴물의 얼굴이었다. 나는 영상을 저장했다. 첫 번째 증거였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분노와 함께 기묘한 희열마저 느껴졌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너희가 얼마나 더 교활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독해질 수 있는지. 이 집 안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눈은 이제 막 진실을 담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시간은 내 편인 듯하면서도 결코 내 편이 아니었다. 일주일이 넘도록 유라의 집요한 시도는 계속되었고 나는 매번 아슬아슬한 연기를 펼치며 위기를 모면했다. 내 스마트폰에는 유라가 음식과 물에 약을 타려는 시도를 담은 영상 클립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하지만 태석이는 아직 부족하다고 했다. 고모님, 이건 그들이 시도했다는 증거일 뿐 고모님께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긴 어렵습니다. 저들이 그냥 영양제였다, 장난이었다고 발뺌하면 법정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저들의 탐욕과 폭력적인 본성을 스스로 드러내게 만드는 명백하고 강력한 한 방입니다. 태석의 말은 냉정했지만 정확했다.
이 지지부진한 심리전을 끝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저들을 덮 밖으로 끌어내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 미끼. 나는 태석과 몇 시간 동안 통화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내게 남은 마지막 패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내 방 컴퓨터 앞에 앉았다. 진우와 유라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국내 최대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리고 새로운 매물 등록 페이지를 열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한자 한자 힘주어 우리 집의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대지 80평, 건평 50평, 정원 딸린 2층 단독주택. 그리고 가격란에는 현재 시세보다 무려 20%나 낮은 파격적인 금액을 적어 넣었다. 마지막으로 특이사항란에 이렇게 썼다. 집주인 개인 사정으로 해외 이민 급매, 등기 이전 즉시 가능, 빠른 거래 원함. 등록 버튼 위에서 내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다. 남편과 나의 피와 땀이 서린 이 집을, 내 인생의 전부인 이 공간을 내 손으로 직접 매물로 내놓는 행위. 비록 가짜였지만 심장이 서늘하게 저며오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신용이라도 해야만 했다. 나는 마침내 버튼을 눌렀다.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나는 방금 위험천만한 미끼를 던졌다. 과연 저 탐욕스러운 상어들이 이 미끼를 물 것인가?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이틀 후 저녁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두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유라가 거의 뛰어오다시피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의 화사함은 온데간데 없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손에 들린 스마트폰 액정은 아직 꺼지지도 않은 채 밝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어머님. 유라는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내 앞에 스마트폰을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내가 올린 부동산 매물 정보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애교 섞인 톤을 감추지 못하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이 집 지금 파시겠다고 내놓으신 거예요? 저희랑 상의도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유라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뜨개 바늘을 내려놓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정원의 늙은 감나무가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나의 침묵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어머님, 뭐라도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더러는 어디 가서 살라고 갑자기 집을 파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때쯤 뒤따라 들어온 진우가 당황한 얼굴로 유라의 팔을 잡아 끌었다. 유라야, 진정해. 일단 어머니 말씀부터 들어보자. 진우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불안하게 흔들리는 그의 눈동자는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내 앞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갑자기 왜 집을... 저희한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혹시 어디로 이사라도 가시려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라는 가면 아래 이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탐욕과 공포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나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찬물이 식어 차갑게 느껴졌다. 그리고는 쇠붙이가 긁히는 듯한 차갑고 메마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내 집을 팔겠다는데 너희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니? 내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진우와 유라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이나 애정이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자들의 노골적인 적이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유라가 먼저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효부 연기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도 이 집에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여기서 애도 낳고 살 생각이었는데 어머님 멋대로 이렇게 집을 팔아버리시면 저희는 뭐가 돼요?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진우 역시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격앙되어 있었다. 어머니, 누가 어머니한테 이상한 소리라도 한 거예요? 누가 꼬드겨서 집 팔게 만든 거냐고요? 저희를 내쫓으시려는 거 맞죠? 그렇죠?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발짝씩 내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은 이제 내가 알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굶주린 짐승의 얼굴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더 이상 늙고 병든 노파의 나약한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차갑고 단단한 시선이었다. 나는 너희를 내쫓으려는 게 아니다. 나는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섰다. 나는 그저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다. 이 집이 더 이상 너희 손에 쥘 수 있는 확실한 먹이가 아니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녀석이 가장 먼저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지. 미끼를 던졌고 놈들은 그것을 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저들을 무트로 끌어내 숨통을 끊어놓는 일뿐이었다. 끔찍한 연극의 마지막 장이 마침내 오르고 있었다. 내 마지막 말이 거실의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다. 과연 어떤 녀석이 가장 먼저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지. 그 말은 더 이상 은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진우와 유라는 잠시 숨을 멈춘 듯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걱정해주던 다정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평생을 순종적으로 살아왔던 늙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차갑게 빛나는 눈빛을 한 전혀 다른 존재였다. 침묵은 길지 않았다. 유라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껍데기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와 도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하세요? 이 미친 노망난 할망구가 진짜. 유라는 더 이상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내게 달려들 듯 몸을 숙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안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분명했다. 남편의 유품과 함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보관된 안방 장롱. 그 안에 들어있을 집문서, 즉 등기권 이증이었다. 집문서 어딨어요? 당장 내놔. 이 집은 우리 거야. 오빠랑 내가 살 집이라고. 당신이 뭔데 이걸 팔아. 유라가 안방 장롱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옷가지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지고 서랍이 거칠게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처음에는 아내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 멈칫하던 진우도 곧 유라의 광기에 동조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그의 본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는 내 앞을 가로막고 서서 원망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누가 어머니한테 이상한 바람을 넣은 거예요. 늙으시면
판단력도 흐려지시는 거예요, 네? 누가 사기라도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머니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그 위선적인 말이 내 귀를 찔렀다. 나는 아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내 몸은 늙고 쇠약했지만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너희야말로 정신 차려라.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것이냐. 내 차가운 목소리에 진우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치는 순간 안방에서 뛰쳐나온 유라가 나를 거칠게 밀쳤다. 비켜, 이 할망구가 정말 죽고 싶어 환장했나. 나는 힘없이 밀려나 소파 모서리에 옆구리를 세게 부딪혔다. 윽 하는 신음과 함께 숨이 턱 막혔다. 뼈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증.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내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서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늙은 어미를 폭행하는 장면을 그저 방관하고 있었다. 유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내 앞에 서서 경멸적인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악을 썼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당신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여긴 우리 집이야.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에서 내 자식들에게 쫓겨나는 이 기막힌 상황. 나는 아픈 옆구리를 부여잡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나의 패배라고. 바로 그때였다.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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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동. 고요한 집안에 날카롭고 집요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이 아수라장을 멈추기 위한 경고음처럼, 혹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광기에 휩싸여 있던 진우와 유라가 동시에 흠칫하며 현관 쪽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당혹감과 불안감이었다. 이 아수라장의 한복판에 나타난 불청객은 누구란 말인가? 초인종 소리가 그치고 잠시 후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들어선 사람은 태석이었다. 잘 다려진 검사복 차림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장과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표정은 그 어떤 법복보다 위압적이었다. 그의 눈은 거실의 참상을 빠르게 훑고 소파에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을 확인한 뒤 진우와 유래계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조카가 고모를 걱정하는 따스함 따위는 없었다. 오직 범죄자를 바라보는 검사의 서늘한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태석의 뒤를 이어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안으로 들어섰다.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유라의 얼굴은 새하얀 종이장처럼 핏기가 가셨고 진우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이게 다 무슨... 태석아, 네가 왜... 진우가 말을 채 잇기도 전에 연배가 있어 보이는 경찰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진우 씨, 최유라 씨 맞으십니까? 노인학대 및 존속상해 미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에 가서 말씀 나누시죠. 유라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재빨리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손사래를 치며 그녀는 타고난 배우처럼 연기를 시작했다. 아, 아니에요. 경관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가족끼리 작은 말다툼이 있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요즘 좀 편찮으셔서 저희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학대라니요. 말도 안 돼요. 진우도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 잘 아시잖아요. 태서가.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들의 가증스러운 변명이 이어지는 동안
태석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는 낡은 자개장 위에 놓인 난초 화분으로 손을 뻗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태석이는 난초 잎사귀 사이에서 손톱만 한 검은 물체를 꺼내 들었다. 초소형 카메라였다. 태석이는 그것을 식탁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툭 하는 작은 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두 분이 어머님 전복죽에 무엇을 탔는지,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이 부엌에서 어떤 짓들을 벌였는지. 태석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라와 진우를 번갈아 보았다. 이 작은 눈이 아주 빠짐없이 똑똑하게 전부 기록해 두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의 변명도 연기도 통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실이 작고 검은 렌즈의 형태로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길고 길었던 연극의 막이 마침내 내리고 있었다. 태석의 마지막 말이 서늘하게 거실 공기를 갈랐다. 이 작은 눈이 전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유라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잠시 숨을 헐떡이더니 이내 독이 오른 살모사처럼 태석에게 달려들듯 소리쳤다. 뭐? 카메라? 야, 윤태석. 네가 뭔데 남의 집에 몰래 이딴 걸 설치해. 이거 불법 촬영이야, 알아? 내가 너 고소할 거야. 그녀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공허했다. 태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유라의 분노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시하고 시선을 진우에게로 옮겼다. 그 시선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내 아들의 마지막 남은 비겁한 방어막을 꿰뚫었다. 형, 정말 몰랐어. 유라 형수가 매일 밤 어머니 보리차에 하얀 가루를 타는 걸 정말 단 한 번도 몰랐다고 말할 수 있어. 진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마주 잡고 있는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 잘못을 저지르고 내게 용서를 빌던 그때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용서해줄 어머니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진실만이 그의 목을 조이고 있을 뿐이었다. 진우의 침묵은 유에게는 배신이었다.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우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맺힌 것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처절한 절망과 증오였다. 뭐야? 강진우, 너 지금 입 다물고 있겠다는 거야? 이 모든 걸 나 혼자 뒤집어 쓰라고? 기가 막혀서. 이 계획, 처음 아이디어 낸 게 누군데?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데 저러다 치매 오면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며 운 띄운 게 누구냐고. 약을 쓰더라도 흔적 안 남는 걸로 아주 조금씩만 쓰면 괜찮다고 한 게 누구냐고. 유라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나나 태석이 아닌 오직 진우만을 향해 악을 썼다. 네가 먼저 동의했잖아. 네가 고개 끄덕였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꼬리 자르고 도망가? 이 비겁하고 역겨운 새끼. 그만해. 제발 그만해. 진우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절규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추악한 진실들을 쏟아냈다. 그들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다. 공범자들이었을 뿐이다. 침몰하는 바위 위에서 서로를 밀어내고 혼자 살아남으려는 두 마리의 쥐새끼에 불과했다. 나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아픈 옆구리의 통증도 조금 전까지 나를 휘감았던 공포와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마음은 마치 깊은 겨울 호수처럼 텅 비고 고요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저들이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라는 사실이
까마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지켜보던 태석이가 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감쌌다. 고모님,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저들은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법의 심판. 나는 그 말을 가만히 되뇌었다. 저들을 차가운 감옥에 보내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일일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태서가.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호했다. 나는 태석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두 짐승을 향해 걸어갔다. 내 등장에 두 사람은 마치 연극의 막이 오른 것처럼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었다. 나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내 모든 것이었던 아들의 눈을. 너희를 고소하지 않겠다. 내 말에 진우와 유라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경찰관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말을 이었다. 너희를 감옥에 보내는 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올리가 없다. 너희가 죗값을 치른다고 해서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 나는 21번 골랐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차가운 말을 내뱉었다. 그러니 그냥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당장 사라져라. 사라져라.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보다 더 무서운 단절의 성호였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내 아들, 내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는 나에게 그저 스쳐 지나간 악연일 뿐, 앞으로 내 삶에 너희의 자리는 단 한 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비로소 내가 내린 선고의 의미를 깨달은 듯했다. 감옥보다 더 무서운 형벌. 어머니에게 완전히 버려진다는 것.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어머니. 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이미 내 안의 모든 눈물은 지난밤에 말라버렸다. 나는 차갑게 돌아섰다. 여보게들, 저 사람들 그냥 보내주시오. 경찰관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피해자인 나의 단호한 의사를 확인하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여행 가방 2개를 꺼내 거실로 던졌다. 텅, 텅.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두 사람의 운명처럼 무겁게 울렸다. 내 놈들 물건은 전부 버릴 테니 당장 필요한 것만 챙겨서 나가거라. 10분 주겠다. 그날 저녁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이 짐을 챙겨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유라는 끝까지 나를 증오 어린 눈으로 쏘아 보았고 진우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렸다. 두 사람이 여행 가방을 끌며 내 집 대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오랫동안 앓던 이가 빠져나간 듯한 시리고 공허한 해방감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끼익, 쿵. 현관문이 닫혔다. 내 아들이라는 존재가 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소리였다. 진우와 유라가 떠난 후 집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마치 오랫동안 집안을 떠돌던 악귀가 물러간 듯 공기는 맑고 평온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어딘가 모르게 낯설고 서늘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공간. 이제는 그 온기가 모두 사라지고 휑한 바람만이 감돌았다.
태석이는 경찰들을 돌려보내고 내 옆에 앉아 따뜻한 꿀물 한 잔을 타주었다. 고모님, 괜찮으세요? 태석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냐고.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나는 전쟁에서 이겼다. 내 집을 지켜냈고 내 목숨을 지켜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을 내 손으로 직접 잘라내고 영원히 잃어버렸다. 이것을 과연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나의 시간은 다시 느리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나는 두 아이의 흔적을 집안에서 지워나갔다. 그들이 쓰던 방의 가구들을 모두 드러내고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액자에서 빼내 상자 깊숙한 곳에 봉인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집에 나 혼자 살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나에게 조심스럽게 아들 내외의 안부를 물었다. 그때마다 나는 분가했다. 이제는 저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야지 라고 대답하며 옅게 웃었다. 그 미소 뒤에 어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은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나는 다시 인사동 찻집 다온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갓 떡은 국화차의 향기가 가게 안을 채우고 창밖으로는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흩날렸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롯이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 사람들은 혼자 사는 노년은 외로울 것이라 말했지만 나는 조금도 외롭지 않았다. 진짜 외로움이란 가장 가까운 사람들 틈에서 이방인이 되는 것이라는 걸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이웃집에 사는 박씨 아주머니가 찻집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갓 찐 고구마가 담긴 봉지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선자씨. 내가 이런 말 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인데요, 호들갑은? 오늘 아침에 저 아래 신림동 반지하촌에 사는 조카집에 반찬 좀 갖다 주러 갔다가 못 볼 걸 봤지 뭐야. 박씨 아주머니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내게로 몸을 기울여 목소리를 낮췄다. 진우, 아니 강 과장하고 그 댁 새아가 말이야. 거기 살더라고. 웬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서 나오는데 행색이 말이 아니었어. 둘이 길 한복판에서 돈 문제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우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듣자 하니 강 과장은 회사에서 잘렸다나 봐. 새아가는 인터넷으로 뭘 판다는데 그것도 영 시원찮은 모양이고. 어휴, 쯧쯧. 어쩌다 그 신세가 됐는지 몰라. 나는 아무 말 없이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이상하게도 서늘하게 느껴졌다. 박씨 아주머니의 말을 듣는 내내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다. 꼴 좋다는 통쾌함도 안 됐다는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그저 아 그런가 하는 무감각한 알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박씨 아주머니는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돌아가고 난 뒤 나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뒹구는 낙엽들이 마치 갈 곳을 잃은 영혼들처럼 보였다. 나는 언젠가 내가 저들의 불행한 소식을 들으면 통쾌한 웃음을 터뜨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태석이를 붙들고 그것들 꼴좋게 됐다. 며 기뻐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내 안에는 후련함 대신 서늘하고 깊은 공허함만이 남았다. 마치 내 몸의 일부가 영원히 떨어져 나가 그 빈자리에 차가운 바람이 드나드는 듯한 느낌. 나는 무엇을 바랐던 것일까? 어쩌면
나는 법의 심판이나 그들의 불행을 바란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무런 거짓이나 계산 없이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내 아들의 목소리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세상에는 한번 금이 가버리면 다시는 원래대로 붙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믿음, 그리고 사랑. 그런 것들 말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을 새로 끓였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며 내 얼굴을 감쌌다. 텅 빈 찻집, 텅 빈 집, 그리고 텅 비어버린 내 마음. 나는 전쟁에서 이겼고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공허함을 끌어안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내야만 한다. 그것이 내가 치른 잔인한 승리의 대가였다. 나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창밖에 지는 가을 노을을 향해 들어 보였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나 자신, 박선자를 위한 조용한 헌사였다.